자, 고려대학교 2019 논술 문제. 우리가 고려대학교 문제는 유형이 맨 앞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언제나 요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요약한 다음에 비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요약한 다음에 비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약한 다음에 지금처럼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해석에 대한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 문제는 먼저 논제를 좀 보면 논제가 이렇게 제이시먼 1을 요약하고 30점 400자입니다. 그러니까 400자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고대를 보지 않는 친구들은 1번만 다른 거지 연세대학교하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올 때는 연대가 보통 무엇을 바탕으로 해석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이론형 제시문, 고려대학교는 1번 문제니까 그 이론형 제시문을 대략 한 200자 내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문제 연대만 내가 보는데 그러면은 고대 문제 1번을 200자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이론형 제시문이니까 얘를 바탕으로 2, 3, 4에 등장하는 인물, 여기에 보면 꼴찌 주자하고 페렐만하고 허삼관의 행복의 관점에서 평가하라. 자, 이 평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면 이거는 단순하게 해석이 아니라 비판적 해석이야. 비판적 해석이라는 말은 제시문 1에 나와 있는 행복의 요건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자나 아니면 페렐만이나 아니면 허삼관은 그러한 관점에서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은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면 타당한 거고 행복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건 타당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고려대학교 문제를 풀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1번에서 여기에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규정하잖아. 행복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해. 행복에 대해서 개념 규정을 하면 이 개념이라는 게 행복이 어떤 걸까?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행복을 여기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탁월성이라고 하거든. 근데 탁월성이라는 말은 뜬구름 잡는 얘기지, 이게. 탁월성이란 말은. 그래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그 탁월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쓸 때에는 항상 논술은 틀을 잡아줘야 된다고 했어. 요렇게 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의 그 글자 수를 보면 이게 1200자, 그 다음에 1200자, 그리고 뒤에 게 대략 1200자에 1600자잖아. 1600자. 1600자가 70분, 80분이죠. 이게 헷갈리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려대학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타임 어택이다. 시간 공격이다. 그래서 생각할 틈이 없어. 그래서 평상시에 고려대학교의 요구 조건에 맞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변별력은 이 문제에 있지만 전체를 풀어주는 어떤 생각의 단초가 여기에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앞부분에 제이시문 1이 400자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400자. 그리고 여기에서 꼴찌 주자 페렐만, 그 다음에 허삼관. 그러면 제이시문 2에 나와 있는 꼴찌 주자의 자 N1이라는 행동은 제이시문 1의 A, 행복의 A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럼 똑같죠, 다. 이렇게. 그래서 4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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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는 이쪽에서 만약에 행복이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똑같이 들어가야 돼. 제이시문 1에서 행복은 하고 탁월성이다 하고 바로 들어가. 항상 모든 글은
첫 번째 문장이 모든 그런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되냐 하면은 주제문이라고 했어. 탁월성인데 이 탁월성이란 뭘까? 뭐 탁월성이란 A, 뭐 B, C, D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A의 개념, B의 개념, C의 개념, D의 개념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히 잡아줘야지만 뒤에 있는 주자의 그 다음에 패럴만의 그 다음에 허삼관의 행복을 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제이시문 2에서의 주자의 N1이라는 행동은 혹은 행동도 될 수 있고 태도도 될 수 있고 생각도 될 수 있어. 이래 A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 안에 이미 뭐야? 이것이 행복, 탁월성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중요한 건 규정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죠. 이 분석, 우리가 여기를 추론이라고 했어. 여기가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하는 포인트다. 그리고 또 주자의 N2라는 행동. 왜냐하면 글자가 이게 400자잖아. 400자인데 하나의 개념만 갖고 400자를 버티는 건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400자를 보통 3개 정도 혹은 2개 정도의 현상 혹은 N3의 주자의 행동, 뭐 태도는 제이시문 1에 뭐 B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혹은 제이시문 1에 뭐 C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나에 130자 정도 되니까 3개 정도를 해도 되고 나는 200자, 200자로 해서 분석의 구체성을 살리겠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논술에서는 형식의 내용을 지배한다고 했지.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글을 쓰는데 이 글의 방향도 내가 잡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내 글에 대해서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실전에서도 형식에 대한 고민 없이 핵심적 내용을 추출하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대로 내가 글을 쓰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논제가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랜덤하게 글을 쓰게 되면은 글의 구성도 엉성하고 구조적인 안정성도 떨어지고 논증의 구조도 이상하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글을 쓸 때에는 우리는 항상 일정한 자기의 기준이 되는 패턴을 잡아놓고 형식은 바뀌지 않지만 바뀌는 건 뭐야? 내용만 바뀌겠지. 요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명예도 마찬가지지. 명예도 가만히 보면 앞쪽에서 명예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해줘. 그리고 거기에 취지, 그 다음에 왕산탕, 나폴레옹 똑같이 여기도 주자, 그 다음에 페를만, 그 다음에 허삼관 이렇게 되는 거야. 구성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사회계열이나 인문계열이나 유사한 구성인데 뭐 꼭 이렇게 나온다는 아니지. 고려대학교는 사회계열이나 인문계열이나 뭐 이게 사회계열에서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표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성 자체를 안정적으로 물론 도표가 또 나올 수도 있어. 그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도표가 나왔다, 문학작품이 나왔다, 뭐 인문계열은 이렇게 어떻게까지 나왔고 사회계열은 이렇게 나왔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 항상 똑같잖아. 논술은 요약하고 비교하고 해석하고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여기 이 안에서 어떠한 게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닌 거야. 쌤, 우리가 뭐 사회계열은 여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든가 인문계열은 여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든가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이죠. 요약, 그 다음에 비교, 해석, 비판. 이 안에서는 어떤 것도 나올 수 있고 예전 시험을 보면 인문계열에서도 도표가 나오고 사회계열에서 당연히 문학작품 나오고 이런 거니까 여러 가지의 우리가 제시문의 패턴을 봄으로써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그것에 맞게끔 글을 쓸 수 있게끔 훈련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이 7월인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많이 남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빨리빨리 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요구 조건에 맞는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한 방식, 그 다음에 글을 구성하는 방식, 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쟁점을 뽑았다면 쟁점을 뽑는 것까지가 요약이잖아. 뽑은 쟁점의 의미가 무엇인가 계속 강조하지만 바로 요걸 우리가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추론. 그러니까 논술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요 추론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야 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 잘못하면 본문을 갖다 베끼니까. 그죠? 그래서 주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페렐만의 역시 N1이라는 행동, 뭐 N2라는 행동, N3라는 행동, 아니 뭐 태도, 페렐만의 인식, 페렐만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역시 1의 A, 뭐 1의 뭐 B, 1의 D, 이거는 몇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400자니까 꽤 많이 나올 수가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 뭐 짧게는 2개, 길게는 5개, 6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쌤 보통 몇 개를 써야 좋은가요? 그런 거는 좋은 질문이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A, B, C, 뭐 이게 D, E, F, 그죠? A, B, C, D, E, F, G, 뭐 H, I, J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이렇게 딱 규정해 줬다면 A다, B다, C다 이쪽도 규정을 해줬다면 규정을 한 이 개념을 가지고 분석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분석에서 자기의 변별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단락 구성, 그죠? 그 다음에 주제문 설정인데 이 단락은 커다랗게는 네 덩어리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 있잖아. 단락이 바뀌면 주제문이 다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주제문이야. 요거 주제문, 요것도 주제문, 그 다음에 요것도 주제문. 이게 조금 이렇게 글씨가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보이네. 그죠? 그러면 현상 개념 규정 분석, 현상 개념 규정 분석. 그러면 하나의 요 단락이 뭐가 되는 거야? 논증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논증 구조.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문장 주어, 수어, 현상, 개념에 대한 분석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구성대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줘야지만 변별력 있는 글이 된다. 아시겠죠? 방금 전에 우리는 이제 그 형식적 측면을 따져본 거야. 이런 구성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된다. 그럼 내용적 측면으로 보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400자에 해당되는 요약에서 내가 행복이 탁월성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탁월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야 되겠죠? 즉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봐줘야 돼. 자, 그러면 행복이 뭘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뭐 지금 이 시간에 일요일 낮 몇 시야? 1시 반인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수업을 하고 또 듣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인데 여러분이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나라 단어는 아니죠. 이게 일본의 난학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철학서죠. 뭐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일본 애들이 그 당시에 난학이라고 해서 서구의 개념. 행복은 해피니스인데 해피니스가 뭘까?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사회라는 단어도 없었고 철학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종교라는 단어도 없었어. 예를 들어 종교, religion을 종교로 바꾼 건데 religion이 뭘까?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래서 원래 종교라는 것은 으뜸 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일본 애들이 이걸 라틴어나 그리스어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걔네들이 그걸 보고 그러면 종교라는 religion을 뭐라고 바꿀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그 religion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 그걸 얘네들은 이걸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가 한 지금 18세기, 17, 한 200년이 좀 넘은 거죠. 행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행복도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이 뭐지? 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근대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온 그런 단어다. 이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교. 사회라는 단어 있지. society. 예. 얘를 이제 이 단어를 어떻게 바꿀까? 물론 이제 이건 네덜란드의 본래 개념이었겠지. 영어로 바꾼 거고. 이것도 본래는 이렇게 바꾸려고 했었어. 사회라는 건. 간인. 이건 인간이고, 간인. 응? 뭘까? 사람과 사람 사이란 뜻이야. 그죠? 사회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바꾸려고 했었다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뭘까? 사회라는 건 결국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공간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도 처음부터 있었던 단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라는 거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하고 이 맨 끝에 이거 보이나? 이거 보여? 여기? 보입니까? 응? 다 보여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행복한 사람은 실로 다채롭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야. 뭐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채롭게 변하지 않는다. 뭐 일정한 안정적 자기 가치를 갖고 있거나 자기 기준이 있다는 뜻이겠지.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왜냐면 그는 행복으로부터 쉽게 내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안정적인 가치체계라든가 자신의 신념이라든가 태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어떤 흔한 불운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가 흔들린다면 수없이 닥치는 커다란 불운에 의해서만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운으로부터 그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진 않는다. 뭘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좀 더 개념하면 어떻게 될까? 행복이 갖고 있는 과정적 특성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적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짧은 어떤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동하는 그 과정, 정확하게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행복이라는 것은 여긴 없지만 인간의 이성적 활동이거든. 이성적 활동이야. 내가 어떠한 것을 주체적으로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 이런 뜻인데 여기는 과정적이야.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주체적이라는 개념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정적이라는 것은 행동은 특정한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이 뭡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지만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야 이거 쭉 읽어보니까 이쪽의 내용을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주체적이라는 거구나. 행복이라는 것이 자신의 신념에 기반하는 안정성에 대한 추구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겠지.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러한 개념들을 찾아줘야지만 그래 변별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길고도 완결 시간 안에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크고도 고귀한 일들이 성취, 그러니까 행동 이런 실천에 따른 성취라는 게 있어야 돼. 자,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글이 비문이 좀 있어.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시험 본 학생들의 그 얘기를 다 듣고 타이핑을 쳐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발표는 하진 않잖아요. 우리 편입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비문이 좀 있다. 근데 완전하게 어떤 문장인지 우리 잘 몰라. 학생들이 시험 보고 온 것을 듣고 이제 쭉 적어낸 거니까. 자, 그래서 그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 이런 개념을 찾아내면 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탁월성은 바로 이제 여기가 포커스네. 행복이라는 건 탁월성이야. 이런 것들을 기반에 두고 여기에다가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한 탁월성이겠지. 그렇죠? 엑설런스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그 탁월함이 뭘까?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그쪽에 맞춰야 될 거야. 지속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 품성으로 그것이 재능의 탁월성이건 도덕적 탁월성이건 무엇이건 간에 이 무엇을 좋은 상태에 있게 하고 이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인에게 있어서의 일종의 뭐가 됩니까? 쾌락이죠. 쾌락은 여기에서 보면은 재능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도덕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자, 그리고 좀 더 보면은 탁월성에 따라 행동하며 또 외적으로 좋은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을 어떤 특정 시간 동안만이 아니라 전체 생애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외적 조건, 탁월한 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긴 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라는 의미가 돼야지 행복은 외적 조건에 의해 규정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의 맥락에서 맞지 않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며 복되게 삶을 마감할 것이라는 조건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는 그럴 것이다. 뭐야? 외적 조건이 좋은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보면은 이게 본래 어디에 나왔던 거냐면 대입에 나왔던 행복론을 약간 그 윤문했던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탁월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사람들을 행복할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있네요. 행복이 목적지향적이야. 그렇죠? 이 가장 중요한 단어네. 바로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탁월성에 해당되는 것이 목적지향적이다. 한마디로 행복이라는 거 내가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행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주어진다는 건 행복은 외적 조건, 운 이런 것들에 의해 주어지는데 인정하긴 인정해.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행복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행복은 일종의 활동. 아까 얘기했죠. 여기 행동 혹은 활동. 그래서 본인의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활동은 생겨나는 것이 소유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뭔 말입니까? 이러한 활동은 내가 주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주체적인 작업에 의해서 주체적인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즉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 실천을 통해서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적극적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활동은 그래서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며 자, 그 자체로 즐겁다? 목적적은 목적적이지만 일종의 자기 목적성이야. 이게 뭔 말이야? 행복 자체는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수단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나아가 자신만의 것을 성취한다. 무슨 말이야?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혹은 뭐 사회적 시선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철저하게 어디 갔어? 그 주체, 요놈이야. 주체적이다. 그래서 방금 목적지향적, 자기 목적성, 뭐 실천, 그 다음에 주체적 이러한 것들이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덕이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마련이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 무슨 말이야? 행복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상호관계성. 다섯 번째. 예를 들어서 그죠? 행복은 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죠? 이걸 좀 확대시키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어떤 사회적인 것이다. 타인에 의한 것이 함께 느낀다는 거야. 행복은 그래서 공유할 수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이러한 이유로 행복한 사람은 결국 친구를 필요로 한다. 왕따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꼭 저렇진 않은 것 같아. 꼭 친구들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죠.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친구들을 돕거나 더불어 즐겁게 사는 것, 아까 얘기했죠. 공유 혹은 공존. 이게 공존.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애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이 탁월성에 맞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은 주체적이야, 목적지향적이야, 자기 목적적이야, 상호관계성,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아까 5번, 6번. 과정적이어야 돼. 과정적. 행복은 그걸 추구하는 과정. 그죠? 과정이 좋아야 되고 그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과정 중심적이라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제시문을 보고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구나를 찾아내고 그러면 아마도 그 뒤에 나와 있는 주자, 그 다음에 뭐 페렐만, 뭐 허삼관 다 이러한 범주에서 우리가 규정을 해줘야지 이쪽에 있는 것이 핵심적 개념이죠. 이 핵심적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행동, 태도, 그 다음에 인물들의 겪는 사건, 인식, 이러한 것들이 행복이다 혹은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건 약간 빠졌는데 잠깐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좀 더 이제 나와 있네요. 외톨이로 사는 삶은 힘겹다.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혼자서는 쉽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 얘기했죠? 행복이라는 어때? 여기 관계. 이것도 중요하네. 상호관계성. 그래서 즐거운 활동은 그 자체로 지속적 성격을 지니게 되고 이것은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 당연해야 한다. 당연하다. 행복한 사람은 탁월성의 다른 행위를 보고 기뻐하고 악덕으로 나오는 행위를 역겨워한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또 기반으로 해야 돼? 일종의 도덕성.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행복이라는 것은 도덕성과도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 행복은 도덕성과도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치 음악가가 아름다운 선율에 즐거워하고 불협화음의 선율을 괴로워하는 것처럼 또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탁월성을 연마할 수 있다. 인간의 성취 중에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이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자체가 일상적인 가치를 넘어선 것들에 대한 추구, 그러니까 상식적인 기준을 넘어선 어떠한 성취, 그러야겠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볼 때에도 일정한 성취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게 행복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느끼는 성취이거나 먼저 행복하고 나중에 고통을 느끼는 거는 행복이 아니지. 그래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정도의 내용들이 여러분이 행복하다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보면은 주체적인 거, 그 다음에 과정적인 거, 목적 지향적인 거, 자, 행위를 통한 말로 터는 것만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목적성, 그 다음에 실천, 그 다음에 상호관계성, 뭐 공존, 이런 것들이네. 이런 것들이 행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달리기 주자. 페를만, 그 다음에 허삼간에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요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2번은 보면 이 누구 거냐면 달리기 주자야. 문학작품이죠. 문학작품을 보면 우리는 인물에 여기에서 이제 달리기 주자의 이러이러한 행동, 달리기 주자의 이러이러한 태도, 달리기 주자가 보여주는 뭐 타인과의 관계,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개념 규정을 해야지만 좋은 글이 되지. 자, 일단 분량을 한번 볼까? 여기까지 1번은 텍스트 2개고 2번은 좀 짧죠. 정확히 2번이 아니라 2번, 그 다음에 3번, 방금 이제 4번이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제시문. 네 번째 제시문은 하나, 2개. 그래서 좀 길이가 긴 거는 이거네. 2번, 여기에 두 번째 제시문에서 자, 두 페이지 정도 여기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볼 때도 그냥 보면 안 되겠지. 항상 구성을 잡아줘야 돼. 구성을. 요걸 아까 각각의 인물별로 400자라고 해요. 400자. 자, 이렇게. 항상 우린 단락 구성을 잡아줘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에서 주자의, 달리기 주자의 N1이라는 행동, 혹은 2에서 달리기 주자의 N2라는 행동, 2에서 달리기 주자의 N3라는 행동은 항상 글을 쓸 때 우리가 현상형 제시문은 문학작품이나 스토리에 해당되는 건 여기가 무조건 주어로 배치가 되는 게 좋아. 무엇은 하고, 이거는 제시문 1의 관점에서, 제시문 1의 관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과정성, 상호성, 그다음 목적성, 그죠? 그 다음에 공존, 그 다음에 주체성,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단어가 있지. 1번.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
달리기 주자의 태도나 행동이나 의식이 바로 행복과 관계된 내용인가를, 예를 들어서 달리기 주자의 이러이러한 태도는 과정적 관점에서 행복이다. 달리기 주자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행위의 실천의 관점에서 행복이고, 뭐 달리기 주자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주체성의 관점에서 혹은 뭐 타인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목적성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목적성, 여기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개 정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문 1을 보고 뽑을 수 있는 개념을 뽑아서 규정한 다음에 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과정적 관점에서 행복이다. 왜냐하면 행위의 실천의 관점에서 행복이다. 왜냐하면 뭐 이러한 주체성과 관계와 목적성, 이거 하나만 써줘도 되고 2개를 써줘도 되는데, 그거의 관점에서 행복이다 하면 여기에 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분석이 들어가지. 보통 학생들이 잘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제시문 2에서 주자가 뭐 했고 했는데 하고, 이 현상형 제시문을, 이게 130자면은 앞부분에서 현상형 제시문을 다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시문 1의 과정적 관점으로 볼 때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이 없이. 그 왜냐하면이 있어야지만 내 글의 변별력이 높아지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 현상, 본문 내용 쫙 쓰고, 이건 제시문 1의 관점에서 행복의 실천의 관점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쓰게 되면은 이 글에 뭐가 없는 거야? 현상만 엄청나게 있고 개념만 규정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이 없어. 분석이 없으면 내 글의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성대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항상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문학작품을 같이 한번 보자.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소설이네. 화자가 달리기 주자를 딱 본 거야. 딱 본 다음에 야, 저 사람의 저 표정, 그쵸? 이 사람 어쨌든 결과적으로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겠지. 여지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여기서 여러분은 이것도 행복하다 볼 수 있어. 행위의 정직성. 그럼 아까 뭐가 있어? 행복의 도덕성이 있지. 그렇죠. 진실에 대한 추구, 도덕적 가치에 대한 추구,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 그것도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긴 없지만 그렇게 해도 돼.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뭡니까? 등수라고 하는 건 뭐야? 사회적 시선이야. 타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너 몇 등이지? 라는 건 사회적 조건이야. 근데 사회적 조건 무시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할까? 주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 목적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해야죠. 정신분석학자 중에 자크라강이라는 철학자라고도 하고, 철학자, 인문학적 정신분석학,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모든 사람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다. 뭔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욕망, 남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내가 동일하게 지향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는, 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불행하다. 여기에서도 보면 20등, 30등이라는 건 사회적 기준입니다. 사회적 기준.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과 이런 걸 초월한, 이 초월이라는 것은 그들의 타인의 시선을 내가 거부하는 거지. 혹은 타인의 내 행동에 대한 가치 부여, 오케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야.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지.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환호라는 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호라는 것은 1등에게만 부여되는 거야. 그러나 환호 없이 달릴 수도 있다. 뭔 말이야? 방금 그 얘기야. 타인의 욕망,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만의 길을 추구하는 거야. 나만의 길. 내가 생각하는 목적, 그게 자기 목적성. 나는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신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얘다 모르겠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떡하든 그가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 느끼기만 하면 그는 당장 주저앉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막 뛰고 있다가 내가 30등이야? 에이씨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주저앉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는 지금 그가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다. 그죠? 고독하다라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사회적 가치와는 무관한.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노력하는 그거 자체. 그게 이 사람에게 행복이라 보는 거죠.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것을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한. 사실은 이 경우에서 이 화자는 문학이니까 문학작품은 그 사람과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죠. 자신의 상황과 그 사람의 상황을 투사하는 거야. 그렇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그 사람의 주저앉으면 왠지 내가 주저앉을 것 같은 공통감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의 논점은 그건 아니죠. 자, 미신적 연대감마저 느끼면. 이건 이제 화자의 생각이야. 미신적 연대감. 자, 그리고 내 고독한 한호에 딴 사람들도 합세해 주었고 푸른 마라토너 뒤에 또 그 뒤에 주자는 잇따랐다. 꼴찌 주자까지를 그렇게 열렬하게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에 붉게 부풀어 올랐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러나 뜻밖의 장소에서 환호하고픈 오랜 갈망을 마음껏 풀 수 있었던 내 몸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라톤이란 매력 없는 우직한 스포츠라고 밖에 생각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 사실 이거는 화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달리기 주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이게 수업이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쭉 보는 거지 세컨더리한 내용 과감하게 빼야 돼. 자,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이긴 의지력. 자, 여기서 의지는 뭡니까? 주체의 의지력이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닥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여기 마라톤이란 건 뭘까요? 마라톤이라는 건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잖아. 여기서 그만두자라는 걸. 그걸 극복하는 개별적 의지, 주체적 의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 그 다음 마라톤이라는 과정, 자기 목적성,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서는 성취감, 이것도 행복이고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어떠한 그 술수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마라톤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나는 아직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의 참뜻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일을 택하게 했을까 의아하기까지만 하다. 그쵸? 이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계속 뛰면서 끊임없이 그만해야지라는 걸 극복하는 그 과정, 그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자, 몇 년 전 박신자 선수한테 보냈던 환호만큼이나 신비한 것이 없고 더 깊이 감동스러운 것이 없고 더 육신의적인 것이었다. 전혀 새로운 희열을 동반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에서는 꼴찌 주자, 그러니까 첫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것. 주체적이지. 그 뛰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그게 바로 과정적 행복이지. 또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었으니까 관계적인 거야. 그것 자체를 추구했으니까 자기 목적적인 거야.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쪽에 봐. 현상,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개념 규정, 우리는 이 분석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 달리기 주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서의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뛰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기 목적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혹은 과정적인 것이다. 그럼 과정적이라는 것은 들어가야죠.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그 과정, 행복을 위한 과정이 특정한 목적을 성취했을 때 사람에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달리기 주자에게는 비록 그가 꼴찌였지만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그 과정적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글을 써야지만 분석을 해줘야지만 이게 변별력이 있는 거지. 그냥
제이시문 1에 나와 있는 개념들 그걸 갖다가 붙이게 되면 요약밖에 안 되거든. 그럼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내용을 봐야지만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야. 자, 그리고 오케이. 페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렐만도 똑같이 우리는 구성을 먼저 잡아줘야 돼. 이건 짧은 글이잖아. 짧은 글이고 상상력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논설은 이런 문학작품에는 꼭 요런 행동, 요런 태도, 뭐 요런 생각, 요런 관계,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이시문 2에서 페렐만, 자, 페렐만이 보이는 N1이라는 행동은 또 2에서 페렐만이 보이는 N2라는 행동, 또 2에서 페렐만이 보이는 N3라는 행동은 항상 현상은 주어라고 했어. 분명히 행동은 제이시문 1에 뭐 A, 제이시문 1에 뭐 C, 제이시문 1에 뭐 D, 여기 뭐 A, B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렐만은 어떤 행보를 느낄까? 아까 했던 주체성, 과정, 그 다음에 관계성, 뭐 공존, 자기 목적성, 뭐 도덕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보면 러시아 상테페르부르크 상테페테르부르크 성 피터부르크구나. 그렇죠? 세인트 피터스버그 이렇게 되네요. 그거는 허르만 주택에서 사는 수학자. 허르만 주택이라는 걸 딱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사회적인 명예.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수학 분야의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는 뿌엥카레 추측.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죠? 뿌엥카레 추측인가 있겠지. 뿌엥카레 추측은 1904년에 프랑스 수학자 앙리 뿌엥카레가 제기한 문제 오랫동안 수많은 학자가 매달렸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해결했다는 거죠. 해결한 건 결과야. 그러면 해결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학이라거나 학문 자체와 자기가 상호 교호하는 거지. 이것도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였다면 풀자마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수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겠어? 그걸 극복하고 결국 풀어냈다. 아까 마라톤과 다르지 않죠. 사실은 이거를 풀지 못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잖아. 풀고 난 건 결과니까 알아줬지만 그 과정 자체의 행복을, 그죠? 결국 공부라는 건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뭡니까? 과정도 있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주체적인 것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뭐야? 일종의 자기 목적성이 있는 거야. 자기 목적성. 그렇게 보는 거지. 100만 달러의 상금 수상자. 100만 달러 얼마야?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이네요. 야, 이때의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0억이겠지만 이때 돈으로 하는 뭐 10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100억이 뭡니까? 그 성취에 해당되는 사회적인 보상인 거지.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거야. 모두 갖고 있고 돈이나 권위는 관심이 없고 동물원의 동물처럼 전시되길 원하지 않는다. 뭔 말입니까? 당신은 위대한 뭐 수학자다. 뭐 이런 거 어떻게 풀었는가? 뭐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출연하고, 그죠? 그런 걸 싫어하는 거야. 타인의 시선, 관계없다. 철저한 자기 목적성을 갖고 있는 거죠. 상금선을 거부했다. 보니까 허름한 주택인데도 수령을 거부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한마디로 사회적인 명예, 뭐 돈, 권력 이런 것들과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전에도 페렐만은 수학 분야에서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인 필즈 메달. 이 필즈라는 것도 굉장히 수학계의 거의 최고의 상이라고 하죠. 노벨상에 거의 비견하는. 페렐만은 현재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이건 별론데,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낡은 주택에서 별다른 칙 없이 지내고 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거의 몽크, 그죠? 수도승이죠. 거의 이것 자체가 이 사람에겐 수련이네. 그죠?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죠? 페렐만, 이
허름한 주택에 살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 자체, 타인의 시선과 관계의 주체성. 그 다음에 그 연구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의 행복을 느끼는 건 과정적.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상금 수령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목적성, 뭐 이런 것들. 그지? 과정적, 자기 목적성. 그죠? 주체적? 이런 것들도 역시 충분하게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지.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네요. 페를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이제 허삼관. 요 허삼관은 허삼관 매혈기인가? 라고 해서 예전에 누구죠? 하정우하고 하지원? 어쨌든 배우 있죠? 찍었는데 쫄딱 망했지. 그 내용인데 볼까요? 본래 중국 소설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볼까요? 성안의 생사공장에서 누에고치 대주는 일을 하고 노동자 허삼관 다른 몇몇 친구들처럼 궁핍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평생 피를 팔았다. 자, 이거 주세요. 피를 팔았다. 생계를 잇기 위해서 이게 매혈이죠. 매혈. 그럼 매혈의 행복일까? 피 파는 것 자체가 자발적일까? 자발이라는 것은 어떤 강제성이 아닌 건데 피를 누가 자발적으로 팝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파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매혈 행위가 무엇인가? 매혈 행위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할 수 없고, 매혈 행위가 목적이 될 수 없죠. 자기 목적성도 아니고, 매혈 행위가 과정적 행복도 아니고, 매혈 행위 자체가 또 그 매혈을 통해서 타인과의 매혈 행위 자체, 타인과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허삼관 행복은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내용 볼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피를 팔아 어려운 시절 넘겨 허삼관은 피 팔아서 먹고 살 정도면 얼마나 피값을 준 건가? 노년이 되었다. 그날 기분 좋게 길을 가던 중 문득 숭례반점 옆을 지나면서 허삼관은 돼지 간볶음 넷을 맡게 되고 젊은 시절 피를 팔 때마다 젊을 때 그랬단 얘기네. 보양을 위해 먹었던 붉은 돼지 간볶음과 대원 황주 두 냥이 먹고 싶어서 생애 처음 자기 자신을 위해 피를 팔려고 한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팔려고 한다?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파는 행위. 앞에 거는 가족을 위해서 파는 행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파는 행위.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를 위해서 피를 판다. 그죠? 피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생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매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도덕한 것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걸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강제성이거든. 돈이 있으면 왜 피를 팔겠습니까? 자, 그러나 매혈을 중지해왔던 혈두가 죽은 뒤 새로운 심시성을 가진 젊은 혈두는 피 파는 중매증이겠지. 혈두. 피에다가 우두머리 두자 아닐까? 허삼관이 너무 늙어 살아있는 피보다 죽은 피가 더 많다고 거절했다. 이건 더 이상 피조차도 팔 수 없는 존재가 됐네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의 자신의 가치라는 게 없어지는 거지. 게다가 그의 피는 이제 돼지 피처럼 가구 칠감에나 어울린다고 비웃고 시시덕거리고 허삼관은 선을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그는 자신 어느덧 피를 더 팔지 못할 만큼 피를 판다라는 건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우리가 좀 은유로 본다면 노동의 가치가 없어졌다. 그렇죠? 개인적 가치가 없어졌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이리저리 거리를 돌아다닌다. 일본 동네 사람들이 허삼관의 새아들과 아내 허웅나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곧바로 새아들과 아내가 허삼관을 찾아오는데 새아들은 아버지가 온 이유를 듣고 고작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핀잔을 준다. 싸가지 없는 놈들인 거죠. 그렇죠. 아빠가 지네들을 피를 팔면서. 그러자 허웅나는 아버지는 평생 피를 팔아서 너희를 모두 키우고 먹어 살렸는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피를 이렇게 엄청나게 팔 정도면 새 아들 한바탕 요구를 하고 허삼관을 데리고 승리반점으로 들어간다. 피를 팔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돼지간볶음과 황주를 아내가 잔뜩 지키자 비로소 허삼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피어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게 매혈 행위, 맨 마지막에 허삼관의 행복은 뭐냐면 매혈 행위를 통한 행복이 아니야. 그거는 관계를 통한 행복이야. 관계를 통한 행복. 그거는 가능해.
관계를 통한 행복.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보 이거 먹고 가서 한 번 더 피를 팔아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그 2013년도 고려대학교에서 나왔던 매품팔이는 그럽니다. 매품팔이는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매품팔이라는 거는 대신 곤장 맞아주고 돈 버는 건데, 아내가 이제 이렇게 뭐 술을 먹이나 그래. 그 다음에 가서 한 번 더 매 맞고 와라. 그래 돈 좀 벌자. 그래서 남편은 그래 하고 이제 갑니다. 가서 매 맞다가 죽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돼지 간볶음 황주를 시킨 다음에 여보 가서 이제 돼지 간볶음하고 황주 먹었으니까 좋은 피가 나올 거야 하고 한 번 더 피 팔아와라 가 아니었고, 여기 뭡니까? 그냥 아내의 자신에 대한 인정, 요거는 행복이 맞아. 근데 이게 매혈을 통한 관계, 매혈을 통해서 가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하면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부분에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요약을 할 때는 뭐예요? 논술, 고려대학교 논술의 요약은 항상 요약 자체도 논증적 글이 돼야 되는 거야. 요약도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본문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논증적으로 정리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약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글쓰기가 될 수가 없어. 요약은 그리고 쟁점적 개념 모조리 가져오고, 고려대학교에서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압축적,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 압축적 개념을 통한 정교한 글쓰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부터 쭉 내려와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설정도 명확하게 된다. 그게 좋은 거고, 가장 좋은 글이라고 하는 건 압축적 개념. 본문에서 핵심적인 것만 딱 갖다 쓰고, 물론 거기에 이게 자기화된 글이 나올 수밖에 없어. 고려대학교에서도 요약을 뭐라고 하냐면 본문을 그대로 갖다 베끼는 게 아니라 자기화된 언어로 바꾼다. 한마디로 자기 스타일대로 글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2, 3, 4에 등장하는 인물 꼴찌주자 페렐만 허삼간의 행복에 관점 평가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거는 뭐 타당하다. 왜냐하면이 근거인 거야. 허삼간의 행복은 제시문 1의 관점에서 행복이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게 논증적 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글이 좋은 글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잠깐 브레이크하고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글 본 다음에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